모작 김원일 단편소설. 맑은 가을 날씨였다. 경사가 완만한 야산에 외길이 빤하게 뚫려 있었다. 길 양쪽으로는 코스모스 꽃이 무리지어 피어 있었다. 솟을 바람에 꽃들이 이리저리 섞갈려 흔들렸다. 30 중반에 접어든 젊은 아낙과 10살쯤 됨직한 소년이 나란히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아낙은 밀상스럽지 않은 반반한 얼굴에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다. 철진한 옥색 깔깔이 치마 저고리에는 여기저기 담뱃불 구멍이 나 있었다. 머리가 유난히 큰 소년은 짝눈에 입을 벙긋 벌리고 연달아 풀코를 훌쩍거렸다. 고동색 줄무늬의 셔츠와 검은 바지는 빨래할 때가 지나 꾀재재하게 더러웠다. 길 뒤쪽 저 멀리 펑퍼짐한 언덕이 정상에는 넓게 아카시아 울이 쳐져 있었다. 길을 맞받고 있는 아치형의 대문머리에는 광명 보육원이란 큼직한 간판이 내걸려 있었다. 아낙과 소년은 방금 그곳에 들렀다 나오는 참이었다. 젠장, 웬 놈의 서류는 그렇게 복잡한지. 껌을 소리나게 씹으며 아낙이 투덜거렸다. 그러나 아낙은 말을 고쳐 숭얼댔다. 허기사, 공짜로 먹이고 키워주는데 그만큼 복잡하기도 예사겠지. 더욱이 지 탯줄 끊고 나온 자식도 아닌걸. 엄마, 배고파. 소년이 사시의 눈으로 아낙을 쳐다보며 말했다. 입술까지 내려온 누른 풀코를 훌쩍 들이마시더니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침을 꼴깍 삼켰다. 이 자식아, 이제 겨우 2시인데 배가 고프면 얼마나 고프다고. 엄살은 또 엄살이냐. 아낙이 소년의 민숙머리에 알밤을 먹였다. 그러나 소년은 어둔한 손놀림으로 머리만 만질 뿐 울지는 않았다. 서너 군데를 미친 개처럼 쏟아냈더니 아휴 다리야. 아낙은 길석으로 비어져 나온 바위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풀썩 주저앉았다. 애 하나 맡겨둘 데가 이렇게도 없으니 내 팔자도. 엄마 이쁘다. 코스모스 꽃더미에 쌓인 아낙을 보며 소년이 말했다. 아낙은 측은한 눈길로 소년을 바라보며 핸드백을 무릎 위에 얹었다. 정말로 엄마 이쁘다. 아낙이 웃음 띤 얼굴에 소년의 기분이 유쾌해진 모양이었다. 이놈이 안 이쁘다 해도 이 엄마 알아주는 골빈 놈들이 다 따로 있다. 아낙은 시큰둥 말을 바꾸는 핸드백을 열었다. 손가락만한 병에 든 화장품 몇 개, 얼굴에 크림을 닦아내는 더러운 가재 손수건, 토큰과 지점 몇 장이 너부슬에 담긴 속에서 아낙은 성냥꽉꽉 담배를 찾아냈다. 보육원에서 받아온 서류가 눈에 띄자 그것도 함께 집어냈다. 정신박야가 종합병원 진료 확인서에 보증인 2명, 인감증명서 2통이라. 구청 발행 극빈자 확인서에 보호자 주민등록 등본 1통이라. 또 명함판 사진 석장의 서약서. 아낙은 서무과 여직원이 써준 구비서류 목록을 읽다 그것을 신경질적으로 구겨 핸드백에 쑤셔 넣었다. 숫제 길바닥이나 저 보육원 앞에 내버리고 주랭랑을 치는 게 낫지. 이 많은 서류를 무슨 재주로 꾸며낸담? 아낙은 보육원 쪽을 올려다보며 한 차례 욕설을 퍼부었다. 엄마 배고파. 울음진 소리로 소년이 느리게 말했다. 아휴 이 쓸개 빠진 놈아,
내가 너 때문에 미치지, 미쳐. 네 놈만 자빠지고 없다면야. 나 하나야 왜 하늘로 못 날아다녀. 안학은 건 짜증을 내며 핸드백을 들고 발딱 일어났다. 가자. 내 무슨 용뺄 재주를 쓰더라도 네 놈은 이번 기회에 기필코 이 애미와 떨어져 살게 할 테니 화류계도 메뚜기 한철이라 이번 봉을 놓친다면 내 몸뚱이도 곧 시들고 말아. 안학은 돼지새끼 몰듯 소년을 앞장 세웠다. 안학은 내쳐 걸으며 한동안 말없이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찌뿌둥하던 얼굴이 금방 환하게 밝아졌다. 참, 나도 코 한번 내다보다 어리 빠졌어. 내가 왜 여태 그 생각을 못하고 이 고생을 했을꼬. 안학은 앞서 걷는 소년의 팔을 답싹 잡았다. 소년을 잡아 끌며 이제 활달한 걸음으로 서둘러 언덕길을 내려갔다. 글쎄요, 우리가 작년에 이사를 왔을 땐 그런 노인이 살지 않았는데요. 40줄의 중년 여인이 빼꼼히 연 아파트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서서 말했다. 코가 좀 찌뿌둥하고 눈이 자다 깬 듯 거물거물하는 황령감이라고. 아, 글쎄 죽을 때가 다 되어 거동 못하는 할머니랑 두 식구가 살았잖아요. 나이는 60대쯤 됐을까 하는데. 안학은 마치 싸우는 사람처럼 중년 여인에게 따지고 들었다. 모른다니까 그러네. 우리에게 집을 판 전 주인은 젊은 애였다오. 3년 전에 분명 그 늙은 애가 살았는데 미국 간 아들이 생활비를 붙여줘서 그걸 까먹고 말이야. 그 영감 마음씨 하나는 아주 쑥떡같이 착한 양반이었는데. 참말 답답하네. 알아보려면 동사무소로 가봐요. 여인이 앙칼지게 소리치곤 문을 쾅 닫았다. 닥쳤던 개처럼 멀뚱해진 안학은 문 앞에서 움직일 줄 몰랐다. 아파트 연세점에 점포 하나를 쓰고 있는 복도방에 들러 안학은 동사무소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무촌리 241번지 황명달 노인의 본적지 겸 주소를 손에 쥔 안학이 동사무소 문을 나섰을 때는 짧은 가을 해도 가로이 빌딩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그동안 소녀는 10번도 넘이 배가 고프다고 제 엄마를 졸랐으나 안학은 그럴 때마다 소년의 머리통에 알밤을 먹이며 닥달만 했을 뿐 그 애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천까지 1시간 반이라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지척간에 거리를 두고 내일로 미룰 수야 있나 하더니 안학은 소년의 팔을 잡고 버스 정류소로 걸었다.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안학은 곧 이천행표 한 장을 끊었다. 소인용으로 한 장을 더 끊을까 하다가 차장과 싸워 현찰을 무난히 있더라도 그만두기로 했다. 엄마, 나 정말로 배 많이 고파. 소년이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칭얼거리더니 큰 머리를 가누기도 힘이 드는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복잡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엄마를 잃을까봐 안학이 치마 말기는 꼭 붙들고 있었다. 그래, 차 시간도 남고 하니 뭐든 요기를 하자.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뱃속이 든든해야 돈도 벌지. 안학은 대합실을 나서자 밥집을 찾기 시작했다. 큰 길 옆으로는 크고 작은 식당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으나 안학은 그 식당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다. 안학은 염탄재와 쓰레기가 구석구석 수북이 쌓여있는 대합실 옆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자동차 정비공장 담벼락에 붙여 세운 손수레 바퀴를 단 포장집이 있었다.
안학은 낡은 휘장을 걷고 목록판 위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우동 2그릇 푸짐하게 말아줘요. 안학이 번거지를 눌러쓴 중년 사내에게 말했다. 내가 댁을 어디서 봤더라? 안면이 많구려. 안학이 사내를 보고 말을 붙였다. 핸드백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입술에 끼웠다. 저 청계천 사가 그 어디서 멍게장수 안 했수? 멍게? 난요 바다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충청북도 보은 사람이요. 비썩 말라 엉겨붙은 국수를 조리에 담아 오뎅 국물에다 풀며 사내가 대답했다. 사내가 음웅하게 웃으며 국수 2그릇을 목로 앞으로 내밀었다. 안하게 말솜씨 탓인지 국물이 그릇 가득했다. 어느 사이 젓가락을 뽑아들고 있던 소년이 국수 그릇에 팍 엎어지듯 얼굴을 박았다. 소주나 한 잔 주구려 하군 안학도 국수 몇 가닥을 입 속으로 빨아 넣었다. 소주가 잔으로 나오자 안학은 그 잔을 단숨에 비우고 자기 손으로 남비에 담긴 오뎅 깬 대가지를 뽑아 들었다. 참, 내 정신 좀 봐. 오후에 전화를 건다 하고선 그새 깜빡 잊었군. 안학은 베어 물던 오뎅 깬 대가지를 국수 그릇에 걸쳤다. 핸드백을 열고 명함 한 장을 찾아내어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준양반 공중전화가 어딨나요? 대합실로 가야죠. 동전 하나 땡큼 빌려줘요. 잔돈이 없네. 안학은 핸드백을 닫았다. 그리고 서툰 젓가락질로 국수가락을 허겁지겁 떠넣고 있는 소년을 보고 말했다. 장수라 국수 먹고 있어. 엄마 전화 한 통 걸고 굿다고마. 안학이 몸을 돌리자 소년이 젓가락을 그릇 속에 넣으며 제 엄마의 치마를 잡았다. 국수를 한 입 꽉 차게 넣은 채 입술을 비적거렸다. 엄마, 나도 따라갈래. 그러자 사내가 말했다. 색시 갔다 오더라도 계산이나 하고 가지 그래요. 이 사람 봐. 내가 이 꼴랑 국수값 떼먹은 사람 같아요? 사람이 수더분하길래 이빨은 칭찬 좀 했더니 어디 소금물만 핥고 살았나? 안학이 사내에게 손가락질을 곁들여 소리쳤다. 안학이 어깨짓을 하며 골목을 나서서 대합실로 들어갔다. 3개의 공중전화 박스 앞에는 전화를 걸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0명도 넘었다. 안학은 그쪽을 포기하고 대합실을 나왔다. 큰 길가 약방을 찾아 들어갔다. 구론산 하나 줘요. 안학은 말을 마치자 음료수통 옆에 놓인 전화를 보았다. 공중전화가 아니었고 자물쇠도 잠겨있지 않았다. 동전을 손바닥 안에 감춘 채 다이얼을 돌렸다. 거기 청계천 유가 철물점 맞지요? 곽 사장님 좀. 직접 받으시네 그려. 나 동백장 김매담이에요. 여기 인천 친정 오라비집이어요. 이번에 알맞은 홍차자리가 생겼다니까 올케가 어찌나 좋아하는지. 자식은 둘 딸렸어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 큰 애들이고 사업도 짤짤하게 한다니까. 네, 호래비 신세를 면하겠다니까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짐이 무겁네. 친엄마처럼 잘 걷어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내야 할 텐데 아직 젖먹이 애도 못 키워보고 이 나이를 먹었으니 이 생각 저 생각에 밀려 어젯밤에 잠 한숨 못 잤다오. 독수공방 10년 만에 임자같이 후덕한 분을 만나니 마음이 꼭 20살 된 처녀처럼 들떠서. 저 그럼 내일 만나요. 나도 서울 인천에 깔아둔 돈이나 대충 챙겨서 살림 들어앉을 준비나 해야지. 그래서 동백장도 그만둘 거예요. 자기도 소주 마시러 오지 말고
이제 내가 집에서 주 한 쌍 차려 모셔야겠잖아요. 그럼 자기 그 77 다방으로 오후 1시에? 그럼 나 점심 안 먹고 나가도 되죠? 말 사이에 해픈 웃음을 끊임없이 터뜨리다가 또 한바탕 애교가 넘치는 웃음을 송아기에 넣고는 안악이 전화를 끝냈다. 안악은 옆에 놓인 구론산 병을 쳐다보지도 않고 횡하니 약방을 나섰다. 마침 약방 주인은 다른 손님을 면대하고 있었으므로 안악의 자태를 찾았을 때 그네는 이미 골목 입구를 들어선 후였다. 난 또 애를 버리고 도망을 갔나 했더랬어요. 번거지 모자를 쓴 중년 사내가 돈을 세매 받으며 말했다. 애 내버리는 여편네도 여편네 나름이라오 하고 쟁척하며 안악은 자기가 먹다 남겨둔 우동 그릇을 보았다. 그러나 베어 먹다 반쯤 남긴 오뎅도 몇 젓가락 뜨지 않은 우동도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안악은 아들을 보았다. 소녀는 좌판에 떼국 낀 두 손을 얹고 식곤증으로 하품을 늘어지게 하고 있었다. 안악이 소년의 머리에 힘준 알밤을 먹이며 폐악을 쳤다. 어휴, 애미가 네 몸 하나 잘 간수해 주려고 이 발버둥을 치는데 네 놈은 그래 애미 것까지 다 먹어치워? 이 애미 속은 안 쓰린 줄 아냐? 하더니 안악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목소리가 갑자기 서러워졌다. 싸가지 없는 이거 키워 덕보려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철이 들려는지. 안악은 침침해지는 눈을 껌뻑하고는 울상을 짚고 섰는 소년의 손을 잡았다. 장수라 가자. 서러운 개팔자에 이제나 그늘이 좀 그치려는지. 이천읍에서 버스를 내려선 2km가 넘는 길을 묻고 또 물어 안악과 소년이 무촌리 어귀에 도착했을 때에는 짧은 가을에도 지고 난 후였다. 벼들이 거두어진 들판은 황량했고 먼 산들의 단풍빛도 저물녘의 어스름 속에 잿빛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마침 경운기 한 대가 들리를 끝내고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총각, 황영감 사는 집이 어디요? 안악이 물었다. 황가성 쓰는 노인이 어디 한둘인가요? 이 마을 반수가 죄다 한가인데요. 경운기를 세우며 더벅머리 청년이 말했다. 하긴 그렇겠군. 여기 북바가 살질 않고 서울서 살다 근년에 내려온 분 말이에요. 외아들이 미국서 의사를 하고 있는 황명달 영감이라고. 안악의 말에 청년도 비로소 아른 채 했다. 청년은 우람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섰는 마을 왼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윗길로 올라가면 방앗간이 나설 거요. 거기서 물어보면 금방 찾을 겁니다. 거처하는 집이 그 뒤에 있으니까요. 안악은 청년에게 눈웃음을 보내고는 소년의 손을 잡고 경운기를 앞질러 총총히 마을길로 들어섰다. 마을 뒷산 하늘에는 어느덧 노을도 스러지고 마을 쪽엔 보랏빛 어둠이 덮여오고 있었다. 마을은 100여 호 남짓했다. 집집마다 이미 불들을 켜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는 자파상이 있었고 앞길에서 놀던 개가 낯선 객을 보고 컹컹 짖어댔다. 안악은 왼쪽 길을 접어들다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자파상 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안악은 거북선이 없어 은하수 2갑을 샀다. 방앗간은 쉬고 있었다. 안악은 방앗간 옆에 붙은 대문을 통해 안집으로 들어갔다. 큰 방은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 5 식구가 둘러앉아 오손도손
식사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엄마, 배고파. 소년이 풀코를 훌쩍거리며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안학이 소년의 팔을 꼬집었다. 저 말 좀 물읍시다. 황명달 노인댁이 이 뒤 어느 집인가요? 그 처가 들던 숟가락을 놓고 마루로 나섰다. 뉘신데 아저씨를 왜 찾아요? 네, 잘 아는 사이라서요. 서울 계실 때 가까이 모시고 지냈더랬지요. 찾아뵐 일이 있어서 내려왔답니다. 손가락질로 집 위치를 가리켜 주려다 마루 아래 신을 신고 축담을 내려섰다. 제가 안내를 하지요. 아저씨라면 그럼 황노인네 조카 되세요? 대문을 나서며 안학이 물었다. 친조카는 아니지요. 촌수로 따지며 멀지만 마을이 다 지방간이라서 하더니 여인이 말을 덧붙였다. 아저씨가 병이 깊어 올 겨울이나 무사히 넘길는지 걱정이랍니다. 병이라니 서울 잠실 아파트에 사실 때 마님은 신장이 나빠 늘 누워 지내셨고 영감님은 근력이 좋으셨는데 아줌마가 별세하시자 홀몸으로 환고양하셨지요. 그게 벌써 이태가 넘었어요. 그런데 무슨 동거래가 있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저 그럼 무슨 병으로? 노안이지요. 해소로 기침도 심하고 신경통으로 바깥 출입도 힘들고. 그럼 병고안이랑 식사는 누가 돌보나요? 미국서 돈을 붙여오니 줘서 걱정이 없지요. 일찍이 고향을 뜨셔서 서울서 그럭저럭 지내며 자식 하나는 잘 뒀는데 그 아드님이 미국서 그냥 주저앉았으니 노후가 적적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여인은 파란 철대문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닫힌 문을 미니 그대로 열렸다. 여인이 먼저 들어가고 안학과 소년이 뒤따라 들어갔다. 마루에 형광등이 내다걸려 넓은 집 마당이 환하게 밝았다. 큰 방문이 열리고 남자 중학생이 마루로 나섰다. 뒤이어 중학생의 어머니인 듯한 여자가 따라 나왔다. 마당에 선 여인이 그 여자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자 그래요? 먼 길 걸음을 하셨구먼요. 들어오세요. 하며 여자가 안학에게 말했다. 방앗간 여인은 돌아가고 주인 여자가 안학과 소년을 부엌 옆 골방으로 안내를 했다. 황노인은 얇은 누비 이불을 덮고 아랫목에 누워 있었다. 윗목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으나 노인이 그것을 보고 있지는 않고 천장의 전등 불빛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묽은 눈빛으로 보아 사물이 제대로 보여질 것 같지가 않았다. 머리칼은 하얗게 새었고 회색 수염이 코 밑과 턱을 더부룩히 덮고 있었다. 아이고 영감님께서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나요? 안학이 노인의 면전에 무릎을 꿇고 엎어지며 왈칵 울음부터 쏟았다. 황 노인의 얼굴이 천천히 안학 쪽으로 돌려졌다. 노인은 눈곱 낀 갈색 눈을 꿈뻑이며 안학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다. 그 뒤에 오독하니 섰는 소년에게도 눈길을 보내며 기억을 간추리는 모양이었다. 보자, 이 애가 누군가. 황노인이 말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텔레비전을 끄고 노인의 발치 쪽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주인 여자가 얼른 노인의 상체를 받쳐 일으켰다. 노인은 등을 벽에 의지하여 비스듬히 기대앉더니 밭은 기침을 쏟았다. 영감님, 절 알아보시겠지요? 3년 전 그 잠실 아파트에 사실 때 제가 네 분을 수발해 드리며 1년을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영감님이 우리 장수리를 얼마나 기호해 주셨나요? 안약은 목매인 소리로 말하곤 뒤에 섰는 소년을 당겨 앉히었다. 장수라, 할아버지한테 인사 올려. 매일 널 데리고 어린이 놀이터로 가서 그네도 태워주셨잖니. 안약은 무릎을 꿇어앉힌 소년의 뒷목을 눌러 황 노인에게 인사를 시켰다. 그리곤 수염 사이 가늘게 벌어진 노인의 입을 쏘아 보았다. 그제서야 노인은 입술을 해 벌리고 머리를 힘없이 주워거렸다. 그렇군. 장수리 어머니군. 그래도 이 늙은이를 잊지 않고 이 시골 구석까지 찾아와 주니. 황노인은 말을 잊지 못했다. 기침이 뒷말을 막고 뒤따랐던 것이다. 안악은 젖은 꽃이 거먹게 핀 황노인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그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을 터뜨렸다. 영감님, 멀리 있는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수리 어머니 아들보다 몇 배 낫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절 칭찬해 주셨죠. 제가 돌아가신 마님의 진자리 마른 자리 깔아드리고 조석 3끼를 더운 진지에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꼭 부모님 공양아들 지성으로 모셨는데. 안악의 흐느낌이 보조되자 황노인의 눈도 전등 불빛을 받아 빛났다. 황노인은 시선을 떨구고 안악의 등짝을 내려다 보았다. 그렇고 말고 이렇게 적적하니 수리어멈 생각도 덜어나지. 노인은 소년을 건너다 보았다. 그새 장수리도 많이 컸구먼. 안악은 핸드백을 열고 손수건과 담배 두각을 꺼냈다. 저는 영감님이 이렇게 거동이 힘드신 줄도 모르고 담배를 사왔지 뭐예요. 해소를 앓으신다면 약첩이나 준비를 해올 건데. 아가, 저녁 준비 좀 하지 그래. 이 늙은이를 보겠다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말이야. 황노인이 조카 며느리를 보고 말했다. 주인 여자가 방을 나가자 안악이 황노인의 손등을 다독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영감님, 제발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줘요. 18배 호를 단신으로 버스 차장부터 시작해서 여공생활, 신모살이, 끝내 술집 바닥으로 풀어온 제 과거지사를 다 말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나이 34세 이제야 겨우 사내 같은 사내 하나를 만났지 뭐예요. 철물점을 하는 호랩이랍니다. 나이도 지긋하고 신경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장수리가 달렸으니 어디 성사가 쉬어야지요. 우리 장수리 달포쯤만 맡아주시면 제가 안정을 해서 다시 데려가겠어요. 정말이에요. 글쎄, 내 몸이 이 지경이니 하나 입을 더 늘린담 눈치가 보여서 어디. 황노인이 눈을 껌뻑이며 난감하게 말했다. 하나 입 더 늘리다니요. 장수리도 이제 다 컸으니 불편하신 영감님 시중도 거들고 주인집 들릴도 거들면 오죽 좋아요. 요즘 시골에도 일손이 달린다고 신문이 아우성이던데. 또 애미라고 제가 모른 채 가만히 있겠어요. 쌀말값은 보낼 텐데. 늦은 시집이지만 호래비가 심덕이 좋으니 내 집간 차지하고 들어앉으면 때를 봐서 곧 데리고 갈게요. 애미된 도리로 어디 나 몰라라 버려둘성 싶어요. 말을 마치자 안악은 간절한 눈으로 황노인의 입을 바라보았다. 달보라. 황노인이 한숨을 섞어 중얼거렸다.
네, 올해는 절대 안 넘기겠어요. 영감님도 알다시피 내가 장수리 하나 키우려고 고생한 세월이 얼만데 저렇게 다 키워 내버리겠어요. 버리겠담 진짜 고아원에 넘겼지. 안 그래요? 안악은 손수건으로 눈꼬리를 훔쳤다.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아이고, 한두 많고 서른 많은 내 팔자야. 나도 외롭고 적적하긴 하지만. 황노인이 소년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소년은 노인의 시선을 받자 부끄러운지 고개를 모로 꼬며 비시시 미소를 띄었다. 그 바보스런 천진한 표정이 노인의 눈에도 안쓰럽게 보이는 모양이었다. 영감님, 그럼 그렇게 알겠어요. 고마우시기도 해라. 저승 가서도 꼭 받으시겠어요. 하다가 안악이 실언을 깨닫고 고쳐 말했다. 제가 하나님께 부처님께 빌어야지 속히 완쾌되셔서 꼭 8수는 넘게 사시도록 해달라고요. 안악은 황 노인의 방에 들어오고 난 후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아스라이 높은 하늘에는 별무리가 쏟아져 내릴 듯 촘촘했다. 싸늘한 바람이 몰아보는 저 어둠의 공간 건너 은가루를 뿌린 듯 넓은 하늘을 가득 채운 그 많은 별들 보기도 안악으로서는 오래간만이었다. 하늘에다 잠시 눈을 주었던 안악은 어두운 길을 골라 다니며 걸음을 재촉했다. 이천 읍내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마지막 버스가 밤 10시에 출발한다 했으니 서둘지 않아도 차를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안악의 마음은 바빴다. 엄마 같이 가, 나 데리고 가 하며 울던 아들의 얼굴이 뒷덜미를 잡으며 따라왔다. 그렇게 걸음은 아들과 멀어지고 있었으나 마음만은 자꾸만 아들에게 당겨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따라 붙어주던 손님도 없어 외로이 빈방으로 돌아와 취중에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면 그래도 힘을 웃으며 온갖 군 사설을 다 받아주던 아들이 아니었던가. 엄마 울지마, 같이 자 이러는 아들에게 손찌검도 했더랬는데 그 아들도 이제 떨어져 나가 버린 것이다. 안악은 걸음을 멈추고 무촌리 쪽을 뒤돌아 보았다. 저 멀리 마을의 전등불빛이 가물가물 어려 보였다. 그러더니 그 불빛이 한데 응어리져 뿌옇게 흐려졌다. 안악은 핸드백에서 담배와 성냥을 꺼냈다. 썰렁한 야기에 어깨를 떨며 안악이 한숨 끝에 중얼거렸다. 이제 내 짜증은 어디다 풀며 내 욕설은 누가 받아줄꼬.